숙명, 히가시노 게이고. 제5장, 시사. 경찰에서 돌아온 아야코는 겨우 몇 시간 동안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물을 너무 흘려서 수분이 없어졌나 싶을 만큼 피부에 생기가 없었다. 그러나 절대 눈물이 마른 건 아니라는 증거로 미사코가 말을 걸자 그게 방아쇠가 되어 또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은 그녀의 등에 스미에가 무릎 담요를 살짝 덮어주었다. 아유, 사모님 괜찮습니다. 도련님은 꼭 돌아오시고 말고요. 그 착한 도련님이 살인죄로 잡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있었다. 히로마사가 자백했다고 들었을 때부터 그녀가 주방에서 흐느껴 울던 것을 미사코는 알고 있다. 아야코가 계속 울고 있자 홈바 카운터에서 아까부터 줄곧 브랜디를 마시던 아키히코가 잔을 든 채로 다가왔다. 우는 건 나중에 하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히로마사가 잡히게 되었는지, 또 히로마사는 뭐라고 하는지, 어머니한테는 뭘 물었고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런 때 좀 진정하신 뒤에 해요. 미사코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키히코는 꿀꺽 한 모금 마시더니 무서운 눈빛을 했다. 히로마사를 구하고 싶으면 한시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해. 뒤늦게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적어도 이래야 했을걸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다고. 아키히코는 또 한 걸음 아야코 옆으로 다가갔다. 자, 이야기해보세요. 전부 얘기하시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요. 아야코의 떨리는 등이 조금 진정되더니 이윽고 멈추었다. 그녀는 팔에 묻었던 얼굴을 들고 눈물로 화장이 뭉개진 채 아키히코를 향했다. 히로마사를 구할 수 있을까? 그건 어머니 하시기 나름이죠. 그렇게 말하고 아키히코는 미사코에게 새 잔에 브랜디를 따르라고 시켰다. 미사코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는 그 잔을 아야코에게 건넸다. 알코올의 힘으로 조금 차분해진 아야코는 시마즈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먼저 히로마사와 수노코의 범행 계획 이야기부터다. 석궁을 사용하지 않고 화살만 써서 살해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 그러면 히로마사는 석궁을 갖고 가지는 않았군요. 응, 그런가 봐. 그랬군요. 그런 트릭을. 아키히코는 미간에 주름을 지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석궁으로 쏘았는지 손으로 찌른 건지 상처로 판정할 수는 없는 건가? 하고 중얼거렸다. 앞으로 조사하겠지만 판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 거라고 형사가. 아야코가 딸꾹질을 하면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히로마사가 범행을 생각한 동기는 뭐랍니까? 아키히코가 묻자 아야코는 순간 당황스러웠는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얼굴을 들더니 사건 전날 비토와 스가이 마사키요가 집에 왔던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비토 다카이사와의 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삼스럽게 듣는 쪽에 놀랄 것도 없었다. 아야코는 비토가 부탁해서 나오아키의 금고를 열었다고 고백했다. 난 그때 히로마사가 바로 옆방에서 듣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학교에 간 줄 알았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미사코도 생각나는 게 있었다. 스가이 마사키요가 온 날 주차장에 흰색 포르쉐가 있었다. 어쩐 일로 차를 타지 않고 학교에 갔구나 생각한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히로마사가 살이를 품은 것은 어머니가 굴욕을 당한 분노 때문이라는 거군요. 아야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키히코가 확인하듯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아야코는 힘없이 끄덕였다.
스가이 씨가 원했다는 그 자료, 금고 속에 있는 내용물에 관해서는 히로마사가 뭔가 들었을까요? 글쎄, 아마 모를 거야. 비토 씨도 스가이 씨한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아키코는 잠시 생각하듯이 턱으로 손을 가져갔다. 금고 안에 있던 자료가 뭐였을까요? 미사코가 물어보았다. 몰라. 나도 전에 얼핏 본 적은 있지만 회사 관련 서류였던 것 같아. 우류가가 회사의 실권을 잡는데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이제 와서 스가이 씨한테 넘어가 봐야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야. 어쨌든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아키히코는 금고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다는 얼굴을 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을 보면서 미사코는 그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어떤 일이 떠올라서 미사코는 엉겁결에 소리를 냈다. 아키히코가 쳐다봤다. 왜 그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미사코가 떠올린 것은 사건 전날 밤의 일이다. 나오아키의 미술품을 운반한 뒤 서재에서 나온 아키히코가 미사코에게 물었다. 오늘 누가 왔었느냐고. 스가이 씨가 왔다고 대답했더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몹시 심각했다. 그때 스가이 씨가 이미 금고한 자료를 훔쳐간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자료가 절대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히로마사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키히코의 옆 얼굴을 보고 미사코는 올싹 소름이 끼쳤다.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차라도 끓여올게요 하고 미사코가 일어섰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스미에가 수화기를 들었다. 작은 소리로 응대하던 그녀가 아가씨가 하고 소리를 높였다. 처음에 일어선 것은 아야코다. 그녀에 이어 미사코네도 현관으로 향했다. 아야코가 현관문을 열자 경찰과 함께 걸어오는 소노코의 모습이 보였다. 소노코는 아야코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가슴에 안겼다. 엄마, 히로 오빠는 아니야. 히로 오빠가 한 짓이 아니라고. 그래, 알아. 다 알고 있어. 아야코는 흐느껴 우는 딸의 머리칼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히로마사는 유치장에 보냈지만 소노코는 구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돌려보냈던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이상으로 감시는 엄중해질 것이다. 아야코는 한시라도 빨리 딸을 침대에서 쉬게 하고 싶어 했지만 여기서도 아키히코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아야코를 대할 때 이상으로 엄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질문을 되풀이했다. 히로마사는 스가이 씨 사체를 보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 그건 틀림없는 거지. 아키히코는 끈질기게 확인했다. 소노코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경찰도 곧 알아줄 거예요.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미사코는 신우이를 달랬다. 실제로 히로마사의 변명에 부자연스러움은 없었다. 하지만 아키히코는 여전히 엄한 얼굴로 차갑게 말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는 경찰한테 관계없는 일이야. 그런 걸로 용의자를 신용한다면 잡을 놈 하나도 없지. 그들이 신용하는 건 증거뿐이야. 난 거짓말 안 했어. 소노코가 눈물로 빨개진 눈으로 아키히코를 노려보았다.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아니, 경찰이 보기에 소노코의 변명 자체는 믿어도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소노코는 단순히 히로마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했을 뿐이니까. 소노코도 히로마사에게 속았다는 거니? 아야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소노코를 돌려보낸 것도 결국 히로마사의 자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키히코는 새삼스럽게 소노코의 눈을 보았다. 생각해봐. 뭔가 히로마사의 자백을 증명할 만한 건 없니? 히로마사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반쯤 협박 같은 말투에 소노코는 어깨를 움츠렸다. 큰 눈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는 표정이다. 어떻게든 히로마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미사코에게도 아프리만치 전해졌다. 그러나 소노코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고뇌하듯이 심하게 흔들었다. 쥐어 짜는 듯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히로 오빠를 그냥 믿었을 뿐이야. 아야코가 참다 못한 듯이 소노코를 안았다. 괜찮아, 소노코. 그만해도 괜찮아. 전부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저기 아키히코, 이쯤하고 참아주렴. 오늘 저녁에는 그만 좀 쉬게 해줘. 아야코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러자 아키히코는 괴로운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브랜디 잔을 들고 일어섰다. 그걸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아야코는 소노코의 어깨를 안고 방을 나갔다. 미사코는 남편의 등을 보았다. 아키히코는 홈바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린 채 그저 묵묵히 있었다. 히로마사를 체포한 다음날 아침, 유사쿠는 오다와 함께 UR 전산 본사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스가이 마사키요가 우류가 서재에서 갖고 간 자료의 존재와 그게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굳이 조사할 정도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회사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은 후 오다는 내키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렇지만 자백을 뒷받침할 게 필요하니까요. 그게 유연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일의 확증을 찾아봐야 소용없어. 중요한 건 실제로 손을 쓴 게 히로마사인가 아닌가 하는 거지. 니시가타 앞에서는 기세 좋게 대답해놓고 푸념을 하고 있다. 아마 실적에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유사쿠는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는 마사키유가 꺼내간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UR전산 본관은 7층짜리 연한 크림색 빌딩이었다. 정면 현관으로 들어가자 왼쪽에 로비가 펼쳐져 있다. 유사쿠는 그 앞에 있는 접수대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오렌지색 제복을 입은 단정한 얼굴의 여성이 2명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스무라 상무를 만나고 싶다고 유사쿠가 말했다. 이름을 물어서 오다와 와쿠라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선약을 할 때 접수대에서 경찰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마스무라가 부탁했다. 마스무라 겐지를 선택한 것은 유일한 우류가 사람이라고 들어서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류 나오아키가 소중히 여겼던 자료를 알지 않을까 추측했다. 접수대 여성이 산에 전화를 걸더니 5번 내빈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로비 구석에 나란히 있는 방 중 하나다. 호텔 로비 같네. 이런 곳이라면 회사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걸? 아마 겉모습뿐일 겁니다. 하고 유사쿠는 말했다. 2평 남짓한 작은 방에 간단한 응접 세트만 놓인 내빈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5분쯤 지나서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대답을 하자 얼굴도 체형도 동글동글한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마스무라입니다. 하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유사쿠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그보다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마 히로마사 씨가 체포된 채로 끝나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미 히로마사 건은 알고 있는 듯 마스무라가 적극적으로 물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타입 같다. 히로마사 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우류가와 연대가 깊어 보였다. 아직 모릅니다. 지금부터 조사해야죠. 하고 오다가 말했다. 체포된 이상 그만한 근거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일단 우류 히로마사의 자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아, 과연 그러시겠죠.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우류가에서 스가이 씨가 어떤 자료를 꺼내갔다고 하는 이야기에 관해서입니다. 상대가 나타나자 그때까지 별로 의욕을 보이지 않던 오다가 유사쿠를 제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리드하지 않으면 성이 풀리지 않은 타입이다. 한 차례 설명을 마친 뒤 오다가 물었다. 어떻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짐작가는 바 없습니까? 글쎄요. 하고 마스무라는 팔짱을 끼고 뺨에 바람을 넣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네요. 뭔가 착각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스가이 씨가 뭔가를 금고에서 꺼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고 마스무라는 계속 부정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금고에 들어있는 서류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스가이 대표이사가 손에 넣고 기뻐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어떤 서류가 들어있는지 가르쳐 주실 순 없을까요? 그건 괜찮습니다만 기대를 저버릴 게 분명해서. 먼저 옛날 결산 보고서라든가 말이죠. 직원 명단, 그리고 유사쿠는 오다와 마스무라가 말하는 것을 함께 메모해 나갔다. 하지만 펜을 달리면서 이런 걸 기록해봐야 무의미하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도중에 손을 멈추고 이 작고 통통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면서 능청을 떠는 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뒤 마스무라는 불룩한 배 앞에서 손깍지를 꼈다. 그리고 또 없습니까? 오다가 물었다. 기억이 없네요. 유감스럽게도. 그럼 이런 말이 붙은 자료는 아십니까? 유사쿠가 옆에서 물었다. 전뇌, 번개 전에 골뇌를 씁니다. 하고 마스무라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입만 움직였다. 전뇌요? 컴퓨터 말이군요. 아, 어쨌든 저는 그 방면은 잘 모릅니다만. 짚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편이 좋겠죠. 물론 컴퓨터라는 의미의 전뇌라면 여기저기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마스무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유사쿠는 그가 배 앞에서 모은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아까 전뇌라고 들었을 때 그 손가락 끝이 움직인 것을 유사쿠는 목격했다. 마스무라 씨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하고 오다가 말을 이었다. 어쨌든 스가이 대표이사님은 자료를 입수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일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스무라가 태연히 말했다. 스가이 대표이사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건 전 듣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소문이라도? 없습니다. 코를 살짝 위로 치켜들며 형사들을 내려다보듯이 단언했다. 더는 신문할 수가 없어서 오다와 유사쿠가 순간 입을 다물자 그런데 하고 마스무라가 말을 꺼냈다. 히로마사 씨의 의혹이 거칠 전망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류씨 댁에 연락해서 듣기로는 히로마사 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던데요. 서리를 갖고 현장에 간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오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스가이 씨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가 현실적인지 어떤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스무라는 쇼파 등받이에 몸을 맡기고 사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 하고 약간 연극적으로 말했다. 석궁을 사용하지 않고 칼 대신 화살로 찌르는 건 히로마사 씨에게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상대가 무드를 익힌 스가이 씨니까요. 곁에 다가가기만 해도 눈치챌 겁니다. 그 의견은
수사본부에서도 나왔다. 유사쿠도 동감이었다. 묘지에 숨어서 다가가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다가 반론했지만 마스무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화살을 들고 스가이 대표이사 몸에 닿을 때까지 다가가는 건 무리입니다. 히로마사 씨는 그리 민첩한 분이 아니에요. 간발의 차로 눈치를 챘다가는 아웃이죠. 역시 누군가가 묘지 뒤에서 대표이사님 등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마스무라는 오다를 향해 총인가 뭔가를 쏘는 신용을 했다. 마스무라와 헤어져서 일단 내빈실을 나온 뒤 다시 접수대로 향했다. 다음은 전무인 나카사토를 지명했다. 상무에 이어서 전무를 호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과연 접수대 직원도 수상하다는 얼굴을 했다. 방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머리를 예쁘게 묶은 접수대 직원은 전화를 끊고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탄 뒤 어떻게 생각해? 마스무라 말이야. 하고 오다가 물었다. 유사쿠는 조금 놀랐다. 이 남자가 자기한테 의견을 묻는 건 처음이었다. 뭐가요? 좀 걸려. 무엇이 걸리는지는 말하지 않고 오다는 입을 다문 채 층수 표시등을 보았다. 임원실은 3층에 몰려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전무실이 나왔다. 나카사토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다가 노크했다. 젊은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창가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며 일어섰다. 나카사토는 마스무라와는 정반대로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한 남자였다. 옛날 같으면 로맨스 그레이 신사라고나 할까? 금속태 안경에서 유사쿠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에 등장하는 빨간 셔츠라는 별명의 캐릭터를 떠올렸다. 전무실에는 전무용 이외에 책상이 하나 더 있었다. 여직원 자리일 것이다. 유사쿠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미사코도 예전에 이렇게 우류 나오아키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아키히코와 결혼했다. 나카사토의 지시로 여직원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유사쿠와 오다는 방 한복판에 있는 긴 의자에 나란히 앉고 그 맞은편에 나카사토가 앉았다.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부탁합니다. 장례식에 가봐야 해서요. 스가이 대표이사님 장례식 말입니까? 오다가 물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척 중심이고 회사로서는 회사 장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힘드시겠군요. 힘듭니다. 연속으로 해야 하니. 그러나 나카사토의 얼굴에 그리 불만이나 불안의 빛은 없다. 잇따라 윗사람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나쁜 일만은 아닐 터다. 나카사토가 담배를 꺼내서 한 갭이 피우길 기다렸다가 오다가 이야기를 꺼냈다. 마스무라에게 갔을 때와 같은 순서로 질문을 해나갔다. 자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카사토의 안경 속 눈빛이 반짝거렸다. 자료? 뭡니까 그건? 순간 이 남자는 정말로 모른다고 유사쿠는 생각했다. 그걸 몰라서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만. 오다의 말에 그런 건 자기도 모른다고 언짢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우류가의 금고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 말이죠. 오다는 질문 내용을 바꾸었다. 스가이 마사키요가 근래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가 하는 질문이다. 나카사토는 우류파가 아니라 스가이 측 사람이다. 마사키요의 사촌 동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사키요의 최근 움직임에 밝은 편이다. 나카사토는 몇 번이나 담배 연기를 내뿜고 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최근 좀 색다른 말을 했었네요. 슬슬 탈피를 계획할 때야. 뭐 그런 말을 하더군요. 탈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다가 물었다. 저희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머자나 이야기하겠다고만 했을 뿐.
그 얘기는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유사쿠가 물었다. 반년쯤 전이려나요? 반년... 우류 씨가 돌아가시기 전이네요. 우류 나우아키의 죽음을 감지해서가 아닐까? 하고 유사쿠는 추측했다. 그 탈피 계획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힌트 같은 건 없었습니까? 나카사토가 새로 담배를 꺼내 물어서 오다가 자기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며 물었다. 아, 그러게요. 나카사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기를 토했다. 어쨌든 장기적인 이야기 같았습니다. 기초 연구 부문을 확장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으면 좋을지 저한테 의논했을 정도니까요. 기초 연구요? 네, 그래서 미개발이지만 장래 유망한 기술에 주목하고 있구나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개발을 위해 어딘가 대학과 연락을 취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유사쿠는 슈가쿠대 마에다 교수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다.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나카사토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비밀로 하던 사람이어서요. 혼자 몰래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토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비토 씨는 아무것도. 그렇겠죠. 하고 나카사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비토도 원래는 우류파였으니까요. 이용은 해도 완전히 신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학 커넥션이라면 이케모토한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케모토 씨요? 개발기획실 실장입니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나카사토는 옆에 전화를 끌어당겨서 교환을 통해 이케모토를 호출했다. 대화로 보아 역시 마사키우에게 대학 교수를 몇 명 소개한 모양이었다. 바로 일이 오기로 한 것 같다. 이케모토는 스가이 대표이사 부인의 친척입니다. 젊지만 푸드워크가 좋은 남자죠. 스가이 대표이사님도 아꼈고요. 이윽고 그 이케모토가 나타났다. 작고 뚱뚱했지만 민첩하게 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참, 이 일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기로 입막음 시키셨는데. 유사쿠의 질문에 이케모토는 몸을 웅크리며 그렇게 말했다.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오다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 그래 주십시오. 당사자인 대표이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케모토는 거드름을 부리며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다 내용을 써온 것이다. 오다는 그걸 읽었다. 아즈사 대학 인간과학부 소마 교수, 슈가쿠대 의학부 마에다 교수, 호쿠요대 공학부 세나가 교수, 이 세 분입니까? 네, 대표이사님이 이 세 분 교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수배해달라고 하셔서요. 희한한 주문이죠. 공학부라면 이해가 가지만요. 이 교수님들은 어떤 방면으로 연구하는 분들이신가요? 유사쿠가 묻자 이케모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소마 교수님이 심리학 전공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심리학... 마에다 교수는 신경심리학이라고 했지. 유사쿠의 머릿속에서 직소 퍼즐이 또 하나 맞추어졌다. UR 전산을 나와서 일단 수사본부로 돌아왔다. 니시가타가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중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화를 끊길 기다렸다가 둘이서 그의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다. UR 전산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듣고 있는 니시가타의 얼굴은 별로 밝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니시가타는 검지로 책상을 톡톡 쳤다. 스가이 마사키요가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 때문에 우류가 금고에 들어있는 자료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는 건가? 기업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캐캐 묵은 자료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글쎄요, 그쪽은 잘... 오다도 고개를 움츠렸다. 니시가타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의자에서 일어섰다. 며칠 전에 자네들도 다녀왔지만 새삼 다시 스가이가의 수사관을 보내봤네. 스가이 마사키요가
우류가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찾아볼까 하고.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가이가 대표이사실에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이사실을 조사해도 되겠느냐고 나카사토 전무한테 말했습니다만 비밀 유지가 어쩌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그쪽에서 조사해 준다고 합니다. 오다의 보고에 니시가타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이사실에 있다고 해도 유알 전산 측이 그걸 순순히 보여줄 리가 없지. 어쨌든 귀중한 자료일 테니까 말이야. 자료는 찾았다. 그러나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답이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런 거지. 그 자료 내용은 현재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니까 우리도 억지로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점에 관해서는 니시가타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유사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스가이가 살해된 날 우류 아키히코가 스가이가에 갔습니다. 그때 문제의 파일을 발견하고 도로 가져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러자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던 니시가타가 유사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니까 우류 아키히코는 스가이에게 자료를 도둑 맞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스가이가에 갔을 때 공교롭게 그곳에 자료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건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쿠는 전자라고 생각했다. 하고 니시가타는 턱을 당겼다. 실은 오늘 아침 일찍 아키히코 씨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보냈지. 그런데 아키히코 씨는 스가이가 어떤 자료를 갖고 갔는지 전혀 짐작가는 바가 없다고 했다는군. 금고도 오랫동안 연 적이 없는 모양이야. 금고를 오랫동안 연 적이 없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골동품 같은 금고여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대.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따질 명목은 없지. 놈의 집을 수색하고 싶습니다. 유사쿠가 말하자 오다가 혀를 찼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무슨 근거로 우리 아키히코 집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게다가 말이야 하고 니시가타도 말했다. 흉기를 찾는 것과는 이야기가 달라. 문제의 자료를 찾는 것이 과연 수사에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는 의문이야.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먼 길 돌아가는 사이에 진짜 범인이 숲을 속으로 도망치지 않을까요? 유사쿠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참았다. 히로마사 쪽은 그 후로 뭔가 있습니까? 오다가 물었다. 고전하고 있어. 니시가타는 순간 떫은 얼굴이 되었다. 히로마사가 진술 내용을 바꿀 기색은 없어. 오늘 아침 한 번 더 소노코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이쪽도 마찬가지야. 어휴, 둘 다 애들이 어찌나 고집이 센지. 소노코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야. 그 말씀은 히로마사 혼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이라고 할 수만도 없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 니시가타는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어서 오다에게 내밀었다. 회의 책상 구석에 앉아있던 유사쿠도 그들 옆으로 갔다. 문제는 석궁을 언제 처분했느냐는 거야. 히로마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범행 때에는 석궁을 사용하지 않고 소노코가 우류가 어딘가에 숨겼던 것이니 석궁을 버린 건 당일 밤중이 되지. 사건 발생 직후나 다음날 아침은 우리가 우류가에 들이닥쳐서 그럴 틈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군요. 당일 밤중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오다가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다.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날 밤에는 근처 파출소 순경이 자주 순찰을 돌았다고 해. 줄곧 순찰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류가에서 차가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눈치채지 못할 리 없다는 게 그들의 변명이야. 타당한 변명이네요. 유사쿠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먼저 히로마사 범인설을 뭉개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바뀐 화살 감식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다가 물었다. 미묘하지만 부정적이야. 하고 니시가타는 말했다. 먼저 화살이 박힌 깊이가 손으로 꼽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된대. 그렇다고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래. 화살의 탄력으로 그 깊이까지 찌를 수도 있을 것 같다더군. 다만 화살이 박힌 묵은 피부가 화살로 인해 약간 뒤틀려 있다고 해. 뒤틀리다니 어떡해요? 화살이 드릴처럼 회전하면서 들어간 거지. 니시가타는 자신의 팔을 화살인 양 손목을 빙빙 돌리면서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석궁으로 날린 화살의 특징 같아. 명중도를 높이기 위해 회전하면서 날리는 거지. 화살 뒤에 붙어있는 세 장의 깃은 그래서 있는 거야. 그 말은 화살은 석궁으로 쏜 것이라는. 감식은 그렇게 나온 것 같아. 니시가타는 서류를 책상에 던지더니 굵은 한숨을 토했다. 생각대로군. 유사쿠는 내심 기뻐했다. 역시 스가이를 죽인 사람은 히로마사가 아니다. 그때 오다가 또 물었다. 화살은 석궁으로 쏜 것이라고 치고 그 각도나 거리에 관해서는 뭔가 감식이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유사쿠는 오 하고 생각했다. 오다도 범인은 히로마사라고 단정짓는 한 명이었는데 감식 견해를 지지하는 말투다.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건 왜? 니시가타가 물었다. 아니요. 딱히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오다는 천천히 팔짱을 끼면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까지 계속 내렸다. 그 탓인지 스테레오 라디오 FM의 수신 상태가 종일 좋지 않았다. 좋아하는 클래식 소리가 도중에 끊기자 미사코는 라디오에서 CD로 바꾸었다. 요즘은 오디오에 계속 모차르트 CD가 들어있다.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는 모차르트를 듣는다. 미사코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달력을 보았다. 히로마사가 구류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다. 어떤 진전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아키히코는 이따금 변호사를 만나는 것 같지만 그가 경과를 이야기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원이라고 한다면 아야코뿐이지만 그 아야코가 어제부터 누워있다. 소노코도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형사가 미행할 테니 나가고 싶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도우미 스미에의 모습조차 지난 이틀 동안 보지 못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미사코 자신도 마찬가지의 상태다. 빨리 어떻게 좀 되어야 할 텐데. 아니면 영원히 이대로인 걸까? 이 집이 이런 상태로 망해가는 것이 비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고 심호흡을 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자기가 생각해도 둔하다 싶을 정도로 느릿하게 일어서서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었다. 시마즈 경찰서의 와쿠라입니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단 3일 정도 듣지 못했을 뿐인데 바로 10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빠르기로 현관문을 열었다. 평소와 같은 진 녹색 셔츠를 입은 유사쿠가 조금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혼자야? 하고 주위를 보며 미사코가 물었다. 당신은? 나도 혼자야. 전과 마찬가지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커튼은 이미 닫혀 있었다. 차를 끓이는데 모차르트네 하고 그가 말했다. 잘 안 해? 알지. 네가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해. 그렇게 말하면서 유사쿠는 스테레오 라디오의 스위치를 껐다. 순간 정적이 덮치고 차 주전자에 뜨거운 물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느긋하게 있을 시간은 없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유사쿠가 말했다. 응
하고 대답하면서 미사코는 그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쟁반을 든 채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유사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스가이 마사키유가 이 집 금고에서 꺼내간 자료를 찾고 있어. 근데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 그 얘기는 다른 형사님들한테 들었어. 나는 그걸 우류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남편이? 유사쿠는 끄덕였다. 그리고 손바닥을 데우듯이 찻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스가이 씨가 살해된 뒤 우리는 스가이네 집으로 갔어. 그곳에서 자료를 되찾는 건 충분히 가능했을 테고 또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스가이네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 미사코는 유사쿠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인 뒤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고 대답했다. 그럴지도라니. 그이는 금고 내용물을 도둑맞은 걸 알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스가이가 온 날 밤 오늘 누가 왔었어? 하고 아키히코는 물었다.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으로. 미사코는 그날 밤 이야기를 유사쿠에게 털어놓았다. 틀림없어.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유사쿠는 말했다. 아키히코는 그때 자료가 스가이 마사키요에게 빼앗긴 걸 안 거야. 하지만 그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 그가 삼킨 말을 미사코는 잘 알았다. 그걸 되찾기 위해 스가이 마사키요를 죽였다고 유사쿠는 말하고 싶었을 터다. 미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근데 그토록 중요한 자료가 대체 뭘까? 그걸 알면 수수께끼의 구할은 풀릴 텐데 말이야. 스가이를 죽여야 한 이유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그 모든 수수께끼를. 그리고 유사쿠는 20여 년 전에 불가사의한 사건과 이번에 새롭게 판명된 사실 등을 미사코에게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놀랍기만 한 내용이었다. 유사쿠는 우옷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은 노트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상당히 낡은 노트였다. 이걸 너한테 맡겨두려고. 내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린 계기야. 그리고 가능하면 내 마음을 이해해줘. 미사코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낡은 표지에 뇌외과 괴사사건 수사기록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해. 그는 말했다. 읽어볼게. 미사코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돼? 유사쿠는 그녀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문제의 자료를 꼭 손에 넣고 싶어. 나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진지한 눈길. 아키히코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건 아니지만 미사코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마지막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에 유사쿠가 한 말은 그녀의 망설임을 날려버렸다. 네 실의 정체일지도 몰라. 유사쿠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실, 그렇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미사코는 생각했다. 우류가의 비밀을 알 기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자료는 그의 방에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지만 안 돼. 잠가 놓아서 나는 못 들어가. 말하면서 미사코는 복잡한 수치심을 느꼈다. 남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내를 아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손잡이 어떻게 잠그는 타입이야? 손잡이 한복판에 단추를 두르면 잠기는 타입이야. 아, 그거? 유사쿠는 끄덕였다. 그거라면 간단히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이걸 바깥쪽 손잡이라고 쳐. 유사쿠는 자기 왼손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그걸 오른손 바닥 옆구리로 몇 번 쳤다. 이렇게 뭔가 딱딱한 것으로 몇 번 세게 쳐. 그런 류의 열쇠라면 충격으로 열릴 때가 많아. 정말?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볼까?
부탁해. 응. 미사코는 입술을 깨물고 결의를 다짐했다. 이미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자료에 무슨 표시 같은 게 있을까? 아, 낡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야. 그리고 제목 일부를 알아. 전뇌라는 말이 있어. 전뇌? 전기할 때 전과 두뇌할 때의 뇌야. 하고 미사코는 끄덕인 뒤 또 뇌가 나왔네 라고 했다. 그래, 또 뇌네 라고 유사쿠도 말했다. 비밀 회담을 마치자 그는 바로 일어섰다. 아직 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자료를 손에 넣으면 연락 줄래? 응, 연락할게. 유사쿠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이 열렸다. 미사코는 엉겁결에 숨을 삼켰다. 아키히코가 들어온 것이다. 여보. 우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아키히코는 이런 뭐야 하면서 들어왔다. 오늘은 무슨 사정청취야? 이것저것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너희 형사들은 좋아하지. 확인이라는 말을. 가볍게 말한 뒤 아키히코는 미사코를 보았다. 전에 말한 동창이야. 직접 들었을라나? 들었어요. 하고 미사코는 대답했다. 유사쿠는 아키히코의 옆을 빠져나가 미사코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럼 이만. 감사했습니다. 잠깐만. 묻고 싶은 게 있어. 아키히코가 그를 붙들었다. 히로마사 말이야. 솔직히 어떤 상황이냐? 그의 진지한 시선에 압도된 듯이 유사쿠는 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대답했다. 반반이야. 반반. 그렇군. 그럼 이만. 유사쿠는 나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돌아보더니 아키히코에게 말했다.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행복하겠다. 그 순간 아키히코의 몸이 움찔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유사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숙인 뒤 떠났다. 야마가미 고조의 집은 언덕길이 많은 주택가에 있었다. 도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교통량은 많지 않았다.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역에서 먼 데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유사쿠처럼 버스를 놓치면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했다. 야마가미 고조, 우에하라 병원에서 가르쳐준 이름이다. 우에하라 마사나리와 친했다고 한다. 간신히 야마가미가에 도착했다. 걸어오다 벗어든 웃옷을 다시 입은 뒤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화초가 무성한 고풍스러운 주택이었다. 현관에 나온 사람은 얼굴이 갸름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부인이었다. 이미 전화로 약속을 해두었다. 유사쿠가 자기소개를 하자 상냥하게 집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번거로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사쿠가 미안해하면서 말하자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이 전화를 주신 뒤로 남편은 줄곧 설레고 있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가 봐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뒤뜰에 면한 복도를 조금 걸어가서 부인이 두 번째 방 앞에 멈추더니 창호지 너머로 불렀다. 들어오시라고 해. 하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야마가미 고조는 지식인 청년이 그대로 늙은 듯한 노인이었다. 금태 안경을 끼고 숱 적은 흰머리를 올백으로 넘겼다. 명함을 꺼내 새삼스럽게 자기소개를 한 뒤 유사쿠는 좌탁 위를 보았다. 앨범과 오래된 일지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다. 우에하라에 관해 듣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서랍에서 좀 꺼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생각나는 일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 역시 그립네요. 우에하라 씨와는 동창이십니까? 줄곧 같이 지냈죠. 야마가미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같이 의사를 꿈꾸었던 동료였어요.
나하고는 역량이 달랐습니다만 그 친구는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남자였죠. 원래 집안이 의사여서 병원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고 은사들도 주목하고 있었죠. 노인은 오래된 앨범을 유사쿠 쪽으로 돌리더니 왼쪽 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누렇게 바른 페이지 속에 흰색 가운을 입은 두 청년이 찍혀 있었다. 이쪽이 나고 이쪽이 우에하라지요. 왼쪽이 야마가미 노인 같다. 유사쿠는 듣고 보니 동일 인물 같다고 생각했다. 유사쿠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이 노인은 웃었다. 60년 가까운 옛날이니까요. 벌어진 입속의 치아는 의외일 정도로 희다. 아마 틀니일 것이다. 실은 오늘 찾아뵌 것은 그렇게 옛날 일은 아닙니다. 유사쿠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에하라 씨가 한때 우류공업이라는 회사 진료소에 나가신 거 아십니까? 우류공업. 노인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듯이 되풀이한 뒤 그 회사 진료소에 다녔던 거 말이군요. 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고 야마가미 노인은 팔짱을 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훗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죠. 그 당시에는 별로 교류가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야마가미는 눈을 끔뻑거리더니 나도 바빠서 상대방 일에 관심을 가질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훌륭한 병원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물었던 기억은 나네요. 그러자 그 녀석은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많다라고요. 병원에서는 할 수 없고 일개 기업 진료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유사쿠는 의문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그 후군요. 병원 리모델링에 간 게 그 전까지의 목조 건물에서 훌륭한 벽돌 건물로 바뀌었죠. 지금 떠올라다는 듯이 야마가미 노인은 비스듬하게 위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아, 그렇지. 확실히 그랬어요. 앞으로는 병원 쪽이 힘을 쓸 거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환자 치료보다 연구 쪽에 더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였습니까? 그거야 뇌신경이죠. 노인은 시원스럽게 말하고 자기 머리를 가리켰다.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생리라든가 그런 것을 뇌의 신호계통에서 분석하려 했습니다. 필생의 연구였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대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일찍 태어난 거죠. 요즘 같으면 좋았을 텐데. 형사님은 인간에게는 운뇌와 좌뇌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유사쿠의 답에 노인은 끄덕였다. 그럼 분리뇌 환자라는 건요. 운뇌와 좌뇌가 분리된 환자를 말합니다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유사쿠는 놀라서 물었다. 중증 뇌전증 환자 치료법으로 좌우 뇌를 잇는 뇌량을 절단시키는 수술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분리뇌 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할 때 자른 그 뇌량은 왜 머리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뇌와 좌뇌에 다른 의식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입니까? 그런 건 몰랐습니다. 유사쿠는 자기 머리에 손을 댔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걸 알아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죠. 그건 어쨌건 이런 학설이 나온 것은 20년 남짓한 일입니다. 상당히 반향이 컸죠. 그러나 실은 우에하라는 학생 때부터
이미 이런 가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실험 장소에 혜택을 받진 못했지만요. 우에하라 씨의 연구 성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사쿠가 이렇게 물은 것은 좀 생각난 게 있어서였다. 야마가미 노인은 조그맣게 신음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대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요.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기억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은 했죠. 실험용 흰 쥐 머리에 전극을 심어서 전기 자극과 반응 관계를 조사했습니다만 그러다 그는 무릎을 쳤다. 차라리 요양소에 있던 시절이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거긴 여러 환자가 있었으니까요. 요양소요? 국립스와요양소 말입니다. 1941년에 생겼죠. 머리를 다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요양소. 전문 의료를 실시하고 직업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우에하라에게도 근무 명령이 내려져서 몇 년 정도 그곳에서 일했어요. 그곳은 환자 치료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연구라는 건 좀... 유사쿠가 말하자 야마가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이란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지 않소. 머리를 다쳤다고 해도 환자 상태는 천차만별. 오랜 세월 뇌외과 의료에 몸담았던 사람에게도 처음인 일 연속입니다. 우에하라는 내게 보낸 편지에서 연구 대상의 보물단지라고 썼죠. 과연 하고 유사쿠는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결과로 큰 성과라도 있었습니까? 크고 작고는 둘째치고 여러모로 공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달았다는 감상을 말하기도 했죠. 머리에 총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환자를 매일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환자가 나타내는 특이한 반응과 증세는 뇌의 기능을 해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뒤 아, 그렇지 하고 그는 좌탁 위의 자료 속에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 편지지를 꺼내더니 유사쿠 앞에서 펼쳤다. 검은색 만년필로 쓴 달필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 쓰여 있죠? 그런데 요전에 환자에 관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기자극이 의외의 효과를 초래한 거야.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어쩌면 획기적인 발견이 될지도 몰라. 라고요. 이게 우에하라가 스와 요양소에서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후 종전이 되어 서로 편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이 획기적인 발견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지에서 노인에게로 시선을 옮긴 유사쿠가 물었다. 일단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만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 시절은 그런 일이 많았죠. 나도 그 논문을 봤지만 데이터도 부족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내용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보니 대단한 연구였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야마가미 노인은 약간 수줍게 말했다. 유사쿠는 우에하라 마사나리와 우류공업 창시자인 우류 가즈아키와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분야도 다르고요. 그렇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노인의 옛날 이야기를 조금 더 듣다가 유사쿠는 야마가미가를 나왔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는 도중에 딱 한 번 고풍스러운 저택을 돌아보았다. 분야라.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떤 가설이 유사쿠의 머릿속에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야마가미 노인의 집에서 서둘러 돌아왔지만 시마즈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들렀다 가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전화로 연락해 두었다. 이런 전화를 걸기 쉬웠던 이유는 요즘 수사가 정체된 상태인 것도 있다. 히로마사를 체포한 지 4일. 아직 그의 자백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것 같았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아 놓고 철저하게 취조해서 자백하게 만들지 못하느냐는 불만이다. 표현을 바꾸자면 자백을 강요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라면 이런 국면에서는 그런 수단을 취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상대는 우류가의 아들이다. 만일 히로마사의 자백이 사실인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유알 전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요즘 수사본부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에 감싸여 있었다. 그런데 이날 경찰서 현관에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갔을 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체된 공기가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 유사쿠가 회의실 앞까지 오자 안에서 형사 2사람이 기세 좋게 뛰어나오다 한 사람이 그의 어깨를 쳤다. 미안 이라고만 하고 그 형사는 또 뛰어갔다. 회의 책상에서는 니시가타 경감 등이 모여 있었다. 유사쿠의 얼굴을 보자 감기는 어때? 하고 니시가타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유사쿠는 사과했다. 그리로 오다가 다가오더니 임원 출근했네 하고 빈정거렸다. 신센지 절 탐문이야. 몸이 좋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오다가 우도새 팔을 끼우면서 말했다. 신센지 절이요? 뭔가 알게 됐습니까? 투서가 들어왔어. 오늘 아침 일찍. 투서요? 어떤 투서입니까? 같이 가준다면 가는 길에 이야기해주지. 같이 가죠, 물론. 유사쿠는 오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오다의 이야기에 따르면 투서는 시마즈 경찰서장 앞으로 속달로 왔다고 한다. 시중에서 파는 갈색 봉투에 하얀 편지지, 검은색 볼펜으로 썼다. 복사한 편지를 오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각진 글씨였다. 각이 질만도 하지. 잘 살펴보면 자를 대고 쓴 흔적이 있어. 필체를 감추기 위해서지. 신센지 절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오다가 말했다. 투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연일 수사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알전산 대표이사님 살해 사건에 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그날 낮 12시 반경이었을까요? 저는 신센지절 묘지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묘지 담장 밖을 걷고 있는데 삼나무 그늘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겁니다. 그루가 굵고 허리께에서 양갈래로 갈라진 굵은 삼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린 건가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활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크기는 한 50cm 정도였을까요? 그림책에 나오는 사냥꾼이 사용할 법한 서양식 활이었습니다. 뭐지? 대체 누가 이런 데 두고 간 거지? 생각하면서 저는 비닐봉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살이 맞아서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고 무릎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본 활이 바로 그 흉기였던 겁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한시라도 빨리 경찰에 알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비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범죄에 관련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행동을 남편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남편이 아닌 남성과 있다가 돌아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증언이 딱히 도움이 될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저를 다시 망설이게 한 것은 우류 히로마사 씨가 잡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활을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런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찾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빈틈없는 문장이었다. 그의 느낌으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성이라는 인상이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겠군요. 유사쿠는 복사 용지를 되돌려주면서 물었다. 야마다 하나코라고 되어 있지만 가명이겠지. 주소도 엉터리였어. 그때 버스가 왔다. 올라타서 제일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여성이군요. 게다가 바람 피우는 여자. 남자와 만나서 아침에 귀가하는 도중에 신센지 절을 지나가는 설정 같군. 창작이라면 훌륭해. 왜 투서라는 방법을 썼는가 하는 의문에도 답을 하고 말이야. 창작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그런 여자라면 되레 사정을 감출 거야. 게다가 남자 말투로 썼겠지. 동감이었다. 여자처럼 쓴 문장 속에 남자의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았다. 단,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말이야. 오다가 말했다. 네? 하고 유사쿠는 오다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오다는 헛기침을 한 뒤에 말했다. 일단 신센지절 부근의 여관이나 호텔을 다 뒤져보라는 짓이야. 투서가 사실이라면 그런 곳에 손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이 탐색은 예상대로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럴듯한 여관이나 호텔은 몇 군데 있었지만 숙박자 명단은 믿을 수 없는 게 보통이다. 종업원도 만나보았지만 도움이 될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까지 걸어다니다 수사본부로 돌아왔다. 일단 그럴듯한 손님 이름과 주소를 적어오긴 했지만 아마 거의 다 가명일 겁니다. 오다의 보고를 받은 니시가타는 예상대로라는 얼굴을 했다. 야마다 하나코라는 가명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가? 뭐 투서자의 말대로라면 사람들 눈을 속이며 만날 테니 수고했네. 하고 니시가타는 덧붙였다. 다른 형사들도 돌아왔다. 택시 회사를 뒤졌다고 한다. 당일 아침 투서자가 도보로 신센지 절에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디선가 차를 타고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이렇다 할 수확을 얻지 못한 것 같았다. 만약 이 투서자가 여기 쓴 것처럼 여성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사건 관계자일까요? 와타나베 경위가 니시가타에게 의견을 청했다. 당연히 그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지. 우류 히로마사를 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지. 범행 전에 석궁을 감춰두었다면 히로마사에게는 알리바이가 생기는 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류가 사람? 우류가와 관계 깊은 사람이라면 히로마사를 구하려고 보냈을지도 모르겠지. 만약에요, 이 투서가 관계자가 보낸 것이고 단순히 히로마사를 구하려는 목적뿐이라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전부 엉터리인 걸까요? 현장에서 석궁을 봤다는 증언도요. 문제는 그거야. 니시가타는 중요함을 강조하듯이 의자에 깊숙이 고쳐 앉았다. 현 단계에서는 이 투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단정할 수 없어.
그렇지만 말이야, 이 투서 중에 확실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건 석궁이 감추어져 있던 상황 묘사야. 먼저 나무에 관해 그루가 굵고 허리께에서 양갈래로 갈라진 삼나무라는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지. 히로마사가 용의자로 떠올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부근에서는 구두 자국이 발견되었어. 또 석궁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던 점. 다음날 발견되었을 때 정말로 그런 봉지에 들어있었어. 이 사실은 신문에도 공개하지 않은 걸세. 니시가타의 말에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투서자가 여기까지 썼다는 것은 실제로 목격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정말로 우연히 석궁이 있는 걸 목격했다면 이 투서자는 역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와타나베 경위가 입을 열었다. 사건 관계자가 마침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긴 어려울까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유사쿠도 생각했다. 하지만 니시가타는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 투서자는 단순히 히로마사를 도우려고 할 뿐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의 형태로 범행에 관련이 있는 사람, 혹은 진상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해. 술렁임이 일었다. 엉겁결에 의자에서 일어선 사람도 있었다. 그럼 진짜 범인을 알고 있고 그걸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와타나베가 흥분의 빛을 보였다. 그렇게 놀랄 것도 없잖아. 부하들과는 대조적으로 니시가타는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일어났어. 용의자로 이름이 올라오는 것도 피해자 가족이나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 뿐이야. 진상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범인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수사관 중에 한숨을 쉬는 사람이 몇 명이가 있었다. 지금 막 니시가타가 한 말이 뭔지 모르게 공감이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고 와타나베가 말했다. 투서자가 어떤 사람이건 투서한 내용은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경감의 말에 아까와는 다른 한숨이 들렸다. 이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다가 일어서서 회의 책상 한복판에 놓여있던 복사한 투서를 들었다. 왜 범인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건 알 것 같은걸. 우류가에서 석궁을 반출한 뒤 범행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동안 갖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들키면 곤란하지. 그리고 범행하러 가는데 그렇게 큰 물건을 들고 나갈 수는 없을 거야. 미리 현장에 감추어두는 게 정답이지. 니시가타의 설명에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투서 내용에서 범인이 석궁을 반출한 시각을 추정할 수는 없을까? 소노코의 진술에 따르면 하고 와타나베 경위가 말했다. 소노코는 학교를 조퇴해서 아무한테도 눈에 띄지 않도록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대충 11시 30분 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석궁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졌다고 해서 반출한 뒤라고는 할 수 없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서 말입니다만 12시 반에는 석궁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니까 이동 시간을 15분이나 20분으로 보면 12시 지나서는 우류가를 나왔다는 게 됩니다. 12시 지나선가? 니시가타는 과장되게 넌덜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손님 대부분이 해당되겠네. 아니요, 그걸 노린 건지도 모릅니다. 유사쿠가 발언했다. 투서자가 노린 건 히로마사를 석방시키는 것이지 범인 체포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궁을 감추어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걸 본 시각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군. 니시가타가 힘이 담긴 목소리로 동의했다.
용의자를 좁히지 못하도록 12시 30분이니 하는 시각을 썼을 수도 있겠네. 사실은 더 이른 시간에 봤을지도 몰라. 시간 문제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군요. 하고 와타나베도 말했다. 그날 신센지 절이나 묘지를 찾은 사람을 조사해보자. 어쩌면 검은색 비닐봉지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히로마사의 용의가 옅어진 지금 사건 해결에 얼마 안 되는 단서라고 느꼈는지 니시가타의 목소리에는 비장감마저 감돌았다. 미사코는 아키히코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잠갔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조리기구가 든 서랍을 열었다. 뭔가로 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될까? 미사코가 손에 든 것은 식칼이었다. 그 이외에 적당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식칼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무의식적으로 발소리를 죽였다. 아키히코의 방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거의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런데 부부관계를 일그러뜨리는 원인이 있었다. 미사코는 유사쿠가 가르쳐준 대로 칼등으로 조심조심 손잡이를 두들겨 보았다. 그리고 돌렸다.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금 과감하게 쳐보았다. 큰 소리가 나서 움찔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유사쿠 씨는 열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쳐보았다. 손잡이에 요철 자국이 났지만 변화는 없었다. 미사코는 식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늘 이렇다고 생각했다. 아키히코가 설치한 방어벽을 한 번도 부순 적이 없다. 미사코는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서 주방에 들어가 그릇장 아래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유사쿠가 맡긴 노트다. 뇌외과 괴사사건 수사기록.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유사쿠는 그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그가 직면한 이런저런 수수께끼가 이 노트에 적힌 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미사코는 처음부터 읽어나갔다. 전에 유사쿠에게 개요는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무대가 된 우에하라 뇌신경외과는 미사코의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이다. 또 그녀가 유사쿠와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읽어 나가는 동안 왜 유사쿠가 의문을 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히노 사나이라는 여성의 죽음은 너무도 이상했다. 유사쿠에게 들은 대로 수사는 갑자기 어영부영 끝났다. 끊겼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사 기록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모월 모일 히노 사나이의 묘를 참배하다. 유사쿠를 데리고 갔다. 그녀의 묘라고 가르쳐주니 작은 손을 모으고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했다. 미사코는 어린 유사쿠를 상상했다. 좋아했던 사나이라는 여성의 죽음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주었을까. 노트 후반에는 그때까지와는 다른 필체의 글이 몇 편 있었다. 아마 유사쿠가 쓴 것이리라. 그 중에는 우류가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 라는 글씨도 보였다. 우류가를 말인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 집의 수수께끼를 밝히지 않으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사코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욕이 끌어올랐다. 더는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미사코는 주방에서 나와서 기세 좋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대로 망설임 없이 식칼을 내리쳤다. 힘이 너무 들어가서 문 손잡이가 아니라 레치 쪽에 명중했다. 탁 하고 뭔가가 벗겨지는 소리가 났다. 미사코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기백에 졌다는 듯이 순순히 돌아갔다. 아키히코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그가 옆에 붙어 서서 그녀가 만져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시했다. 오늘은 그런 제한이 없다.
방은 4평 남짓한 서양식 방이었다. 책상이나 책장, 컴퓨터 책상 등이 벽 쪽에 나란히 있다. 미사코가 청소를 한 적이 없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먼지가 쌓인 곳도 없었다. 미사코는 먼저 책장부터 뒤졌다. 단순한 책장과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다. 책장 아래쪽은 서랍이었다.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 지금까지 몰랐던 아키히코가 약간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책장 제일 끝에 가부키 책이 있는데 그에게 그런 취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만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미사코는 살펴나갔다. 모든 것이 신선한 느낌이 든다. 더 빨리 이 방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아키히코가 허락해주지 않았다. 좋기 1시간쯤 뒤졌지만 유사쿠가 말하는 오래되고 두꺼운 파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 넓지도 않은 방이어서 숨길 장소도 뻔할 텐데 말이다. 며칠 전 밤중에 그가 톱질하는 소리가 났지만 바닥이나 벽에 비밀의 장소를 만든 흔적도 없다. 이미 어딘가로 옮겼으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키히코는 평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 귀중품이라면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둘지도 모른다.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 며칠 전 들은 톱질 소리다. 톱을 사용한 걸 보면 나무 부분일 텐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책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키히코가 전문서를 넣기 위해서라며 산 것이었다. 결혼 직전 나란히 가구점에 가서 미사코가 골랐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편지지나 봉투 등이다. 워드 프로세스 용지도 조금 들어있다. 미사코는 그걸 더 당겨서 상자째로 꺼냈다. 그리고 뻥 뚫린 서랍 입구 속을 보았다. 아무 이상도 없다. 미사코는 손을 넣어 위아래 나무판을 탁탁 두드려 보았다. 딱히 다른 점은 없다. 마찬가지로 옆 서랍을 뺐다. 그리고 똑같이 해보았다. 아래쪽 나무판을 두드렸을 때 차이를 깨달았다. 고정되지 않은 듯한 소리가 났다. 미사코는 아래 나무판에 손을 얹고 좌우로 움직여 보았다. 나무판은 조금 삐걱거리면서 옆으로 밀렸다. 생각했던 대로야. 며칠 전 아키히코는 이 장치를 만든 것이다. 나무판을 열자 미사코는 안으로 손을 찔러 넣었다. 닿는 것이 있다. 책이다. 아니, 유사쿠가 말한 파일이 분명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두꺼워서 힘이 약한 미사코가 꺼내기에는 좀 어려운 물건이었다. 게다가 서랍 입구는 좁아서 양손을 넣을 만한 공간이 없다. 젖 먹던 힘을 다해 질질 끌어내듯이 꺼냈다. 몇백 장은 좋게 법한 검은색 표지의 자료처리였다. 미사코는 표지에 붙은 제목을 보았다. 전뇌식 심동 조작 방법 연구. 중후한 글씨로 쓰여 있다. 펜 글씨지만 상당히 바랬다. 전뇌식 심동 조작 방법 연구?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았지만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뇌라는 글씨였다. 유사쿠에게 들은 대로다. 스가이 씨는 이걸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걸까? 미사코는 가슴에 고동을 느끼면서 표지에 손을 댔다. 그리고 막 넘기려고 할 때였다. 손 떼!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미사코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다. 아키히코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다. 당신 어떻게? 손 떼! 거기에서 떨어져! 차가운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하지만 미사코는 파일을 품에 안았다. 부탁이에요, 여보. 나한테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이 파일은 뭐예요? 왜 스가이 씨는 이걸 원했던 거죠? 왜 이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자, 빨리 이리 내놔. 아키히코가 손을 내밀었지만 미사코는 파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진상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키히코가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이 바닥 한 곳에 머물렀다. 뭐야 이건? 그가 주워든 것은 유사쿠에게 받은 노트였다. 아까 올라올 때 이 방까지 들고 와버린 것이다. 아, 그건... 그녀가 소리를 냈지만 아키히코는 무시하고 안을 펼쳤다. 그의 얼굴에서 점점 피기가 가시는 게 느껴졌다. 와쿠라고지. 와쿠라의 아버지가 쓴 거네. 그렇군. 녀석의 아버지가 그 사건 수사를 맡았군. 그리고 그는 미사코를 내려다보았다. 왜 당신이 이걸 갖고 있어? 빌려주었어요. 빌려줘?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줄 리가 없잖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미사코는 결심했다. 언제까지 감추느니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내 애인이었어요. 당신하고 만나기 훨씬 전에.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에 아키히코는 압도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내 자세를 바로 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와쿠라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이에요. 미사코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처음 사랑한 사람이에요. 내가 남자 경험이 있었던 건 당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 녀석이. 아키히코는 노트와 미사코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았지만 이윽고 생각을 정리하듯이 머리를 저었다. 그랬었군. 와쿠라하고 당신이. 그런 당신을 내가 아내로 맞았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었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미사코를 응시했다. 지금까지 둘이서 연락을 주고받은 거야? 나 몰래? 그 사람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스가이 씨를 죽인 것은 당신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왜 당신이 그런 짓을 해야 했는지 그 비밀이 이 낡은 파일에 있다는 것까지 간파하고 있어요. 범인은 내가 아니야. 그럼 그날 왜 집에 왔어요? 그날? 돌아왔잖아요. 뒷문으로 나가는 거 나 봤어요. 미사코는 아키히코의 뺨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냉혹함이 느껴지는 검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살해당하는 게 아닐까? 미사코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키히코는 평정을 되찾았다. 성큼성큼 미사코에게 다가오더니 강제로 파일을 빼앗았다. 너무해요. 그럴 거라면 나한테 다 이야기해요. 당신이 몰라도 되는 일이야. 알아도 되잖아요. 우린 부부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미사코는 충격을 받았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뺨을 타고 내렸다. 아키히코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다. 몇 초쯤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모르는 편이 좋아. 그렇지만 이 노트는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와쿠라한테 돌려줄게. 당신은 누구한테도 쓸데없는 이야기해서는 안 돼. 미사코는 스웨터 자락으로 젖은 얼굴을 닦았다. 눈물은 그쳤지만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나 친정에 갈래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것도 괜찮겠네. 아키히코가 대답했다. 유사쿠는 새벽 1시 정각에 집에 도착했다. 회의니 뭐니로 귀가가 무척 늦어졌다.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늘 깔아놓고 다니는 이부자리 속에 들어갔다.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햇빛에 넣었던 게 몇 주 전인지. 길게 늘어뜨린 형광등 끈을 당겼다. 지직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어둠에 쌓였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움직이기 시작했군 하고 유사쿠는 생각했다. 투서 말이다. 애초에 히로마사가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투서를 보낸 것은 아키히코이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 비밀에 관계하는 인물이 분명하다. 비밀이 무엇일까? 머릿속이 멍했지만 뭔가 감이 잡힐 듯 말 듯 했다. 국립수화요양소인가? 야마가미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우에하라 마사나리는 그곳에서 뭔가 획기적인 발견을 한 게 틀림없다.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발견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만났다. 그런데 그 발견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유사쿠는 우류공업 창시자 우류 가즈아키를 생각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최대의 장점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시킨 인물이다. 그 인물이라면 전혀 분야가 다른 뇌의학이어도 유효하게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에하라 박사는 우류공업 사내 진료소에 다녔다고 한다. 엄연하게 병원을 갖고 있는 의사가 말이다. 그 이유도 우에하라는 야마가미 노인에게 이야기했다. 연구를 위해서라고. 우류 가즈아키는 우에하라 박사의 연구에 눈독을 들였다. 그리고 그걸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해 진료소라는 은신처를 사용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연구는 무슨 이유인가로 영구히 비밀에 붙이게끔 되었다. 그래서 연구 결과나 자료는 우류가에서 극비로 관리했다. 그것이 문제의 파일 아닐까? 유사쿠는 추리하고 있다. 다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 연구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째서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하는가? 영원히 비밀로 할 정도라면 파일 자체를 처분하면 되는 게 아닌가? 왜 스가이 마사키요는 그걸 갖고 싶어 했는가? 또 우류가는 왜 그걸 스가이에게 건네면 안 되는가? 이 중에서 스가이 마사키요가 노린 이유는 어렴풋이나마 상상이 된다. 오늘 마사키요가 연락을 취한 대학 교수에 관해 조금 조사해 보았다. 3명의 교수는 아직 마사키요가 접촉만 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목적은 모른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동 연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아즈사 대학의 소마 교수는 인간 정신을 분자 레벨에서 해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 슈가쿠대 마에다 교수는 뇌신경외과의 권위자이다. 그리고 호쿠요 대학의 스에나가 교수는 체내 기관의 인공화를 계속 연구해온 인물이다. 이렇게 나란히 보니 공통점이 보일 것 같다. 그러나 막연하다. 어둠 속에서 유사쿠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크게 진전한 것 같지만 실은 거의 진전한 게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딜레마도 있다. 우에하라 마사나리는 우류공업 진료소에서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 당시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문제의 파일만 손에 넣으면 이제 미사코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아키히코에게서 파일을 빼앗아 준다면 모든 수수께끼가 단숨에 풀릴 터다. 그녀는 잘해줄까? 걱정이 된다. 시를 해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자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것 같았지만 실이라 문득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떠올라서다. 미사코의 아버지는 우에하라 박사의 지인으로 벽돌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고 했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다가 그 후에 우에하라 뇌신경외과에 가도록 지시받았다고 했다. 미사코는 그 후로 실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일까? 유사쿠는 몸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다. 어쩌면 유사쿠는 이불에서 일어났다. 동시에 머릿속에 불꽃이 튀었다.